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인물들은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사라져간 수백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을 만나는 우리는 사실은 그분들의 가슴을 지배했던, 그분들의 머리를 꽉 차우고 있었던 그런 성리학이나 그런 성리학적 도덕에 우리가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 같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만나면은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출발점은 우리니까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낯설어진 우리의 과거의 그림자, 과거의 자취, 과거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것이 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할 인물은 박팽년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이 박팽년을 비롯해서 6명의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 분들의 묘역은 지금 어디 있다고 합니까? 용산에 있죠. 서울 용산에 있어서 무슨 묘라고 하는데 그 6분을 일컫는 말 아시는 분? 네. 그렇죠.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그 이제 사육신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대전 분들이죠. 우리 대전 출신이 바로 박팽년 선생이죠. 박팽년 선생은 출생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좀 떨어진 신창에서 나셨다고 그래요. 의갓집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대전 분인 것이 맞습니다. 대전에는 정말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남에는 큰 인물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박팽년이라고 하는 이 분은 사육신 가운데 한 분인 이분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충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청백리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 세상을 고치고자 한 개혁가로서의 면모도 뚜렷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박팽년 선생의 표준 영정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영정이 젊게 나왔죠. 물론 이건 상상화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흰수염의 박팽년은 아닙니다. 이 박 선생이 그러니까 호는 취금헌이라고 하는데 박팽년 선생이 사시던 집은 오늘날 서울에 가면은 서울 한국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남산에 가면 외국인도 많이 모이고 그곳이 바로 이제 박팽년 선생이 서울에 사시던 집이라고 하고 대전에는 이 박 선생 유허비도 있습니다. 유허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뭐 그 집에 뭐랄까 집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터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비석인데 이 박팽년 선생이 아주 역사의 무대 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분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박팽년은 이제 존칭은 그냥 빼고 역사적 인물이니까 그냥 존칭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박팽년은 17살에 생원진사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한 3년 후에 문과에 급제한 정말 수재 중에 수재였고 그래서 이제 관리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부제학을 지내고 우승지를 지내고 형조 참판을 지냈으니까 관리로서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 뭐 때문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타나냐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는 세종 자신이었지만 그건 뭐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없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이제 훈민정음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
무엇으로까지 지정이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국보일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기록 문화 유산이기도 하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대단한 것인데 이 한글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해례본을 작성한 여러 명의 신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팽년이었던 것입니다. 박팽년은 사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나왔던 세종시대에 나왔던 거의 중요한 모든 저술 활동, 모든 편찬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하자면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하나의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훌륭한 왕을 도와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이다. 그런데요, 전혀 뜻밖의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황 교수님께서 김정이라고 하는 대단히 탁월한 또 한 사람의 훌륭한 선비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김정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정암 조광조잖아요. 바로 그 정암 조광조가 중종하고 아직 잘 나갈 적에, 중종과 사이가 좋았을 적에 한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청백리 박팽년이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아직 박팽년 선생이 복권이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명예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명예회복이 완전히 된 것은 숙종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런데 정암 조광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종에게 임금님, 부패한 관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세종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예가 바로 박팽년입니다. 박팽년은 그 당시에 집현전 학사였는데 경기도 광주에 땅을 대여섯 마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박팽년의 친구가 박팽년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국가의 녹봉을 먹는 관리가 아닌가? 관리에게는 수입원이 있는데, 녹봉이라는 수입원이 있는데 어째 자네가 밭을 광주에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팽년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 밭이 필요했을까?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밭을 팔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염치를 숭상했습니다. 혹시라도 남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서, 자기가 실제 그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지만,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뇌물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더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팔아버렸다. 그 이야기를 조광조가 하는 거예요. 조광조가 하면서 뭐라고 말을 둘을 붙이냐면 세종시대는 참으로 깨끗해서 재상들 가운데에서도 청렴한 사람이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세종시대의 재상으로서, 세종시대의 정승으로서 굉장히 깨끗했던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허조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허조라고 하는 분은 사실 꼽사등이에요. 장애인이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데 허조 말고 조선의 청백리 중에 청백리로 손꼽히는 이 사람은, 조광조 이름에서도 나왔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그렇습니다. 황희입니다. 세종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청백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황희를 말하지만, 근데 어쨌든 박팽년은 아주 젊은 관리로서 그와 같이 청백했다. 그런데 이 박팽년은 특히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면 세종의 사랑도 받았지만 더 두드러지게는 문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종이라고 하는 왕은 일찌감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추구기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강수량을 잴 수 있는 기구죠. 이 추구기를 사실상 만든 것은 장영실이지만 추구기의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 바로 문종이었거든요. 그 문종은 그러니까 대단히 백성들의 민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동시에 그리고 학문에도 조예가 있었던 사실은 장래가 대단히 촉망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문종이 일찌감치 세상을 뜨게 되죠. 그때 이제 문종이 세상을 뜰 때가 되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탁하겠어요? 그렇죠. 아들을 부탁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에 우리가 단종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아들의 후사를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집현전 학사들이었던 거죠. 집현전 학사라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선 박평년이 생각나고 또 누가 생각납니까? 뭐 성삼문이 생각나고 또 하유지가 생각나고 등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종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어린 아들을 잘 지켜서 잘 돌보아서 나라를 훌륭하게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데 정진해 주시오. 술 한잔 하시오. 그래가지고 술들을 많이 먹고 그날 완전히 그 집현전 학사들이 말하자면 KO가 됐답니다. 술 먹고 그냥 다 뻗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를 덮고 있어. 따뜻하게 이불도 덮고 그 외에 임금님이 옷을 말하자면 털옷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이 사람들은 이 그 집현전의 학사들은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자기들이 반드시 거기에 보답하는 그런 훌륭한 신하가 되겠다고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팽년은 개혁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개혁가로서의 박팽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문종이 왕위에 있었을 적에 박팽년이 올린 상소문이 보입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러모로 국정을 혁신하려고 노력했던 박팽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제일 문제로 삼았던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뭐랄까 좋은 점이 많은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약간의 문제는 대체로 부정과 부패로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뇌물로부터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청탁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기업 같은 데에서 사람들을 뽑을 적에 지방대학 출신이라든가 또는 뭐 어디 출신이라든가 해가지고 응시자들을 차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가리고 면접을 하도록 하는데 실제 면접관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런 사실이 얼마 전에 폭로되기도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너무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팽년은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박팽년은 어떤 면을 문제 삼았냐면 교육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종시대가 돼도 문종시대에만 하더라도 각 지방에 있는 향교가 아마 세종 때와는 달리 세종 초년과는 달리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만 전국 각지에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박팽년이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박팽년은 너무나 조선시대에 그 시대에 문종의 시대에 승진이 너무나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별로 능력이 없는데도 오래
벼슬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경우가 많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별로 없다고 해서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박백년이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능력 위주여야 하고 인재의 풀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정말 잘못된 게 많죠. 왜 서울대학 하나만 대학입니까? 왜 서울의 고려대학, 연세대학만 대학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대학이, 아니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대학도, 또 경북대학도, 부산대학도, 전북대학도 인류인 그런 나라일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인재가 골고루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백년은 바로 그것을 문제 삼았던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박백년은 우리의 대변인이 될 만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종을 보필하려고 했지만 문종은 일찍 돌아가셨고, 단종을 보필해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겠지만 수양대군이, 야심과 수양대군이 끼어들었죠. 그것이 이제 이른바 개유정난이고, 그때 이제 이 뭡니까? 이분들은 복위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진이 왔을 적에 그 기회를 통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했죠. 궁정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발했습니다. 그것이 불발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세조가 박백년의 재주를 매우 아꼈어요. 박백년은 별명이 집대성이었대요. 집대성이 뭐예요? 집이란 말은 모아서, 대성은 크게 이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모아서 훌륭한 결과를 만든 것을 우리가 집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학의 집대성자는 정약용,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박백년은 선비가 가질 수 있는, 선비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박백년은 시도 제일 잘 썼다. 박백년은 경전에 대해서도 가장 해박했다. 박백년은 글씨도 가장 아름답게 잘 썼다. 그래서 집대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 집현전 학사들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수재 중에 수재였던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즉 세조가 건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유를 했지만 박백년은 그 회유에 응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떳떳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일화가 있죠. 어떤 길을 갔냐면은, 이게 참 천운인데요. 박백년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아버지도 사형을 당했어요. 동생도 사형을 당했어요. 아들도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박백년의 손자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 성종 때가 되면은 그 이모부가 자수하는 게 좋겠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성종이 벌을 하지 않습니다. 벌을 하지 않고 충신의 손자다. 그래가지고 복권은 시켜주지 못했지만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일산이라고는 이름을 지어줘서 그 자손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일산이라고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박백년의 손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지금은 어디 살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 박백년 일가가 몰살당한 이후에 숨어 살다가 성종 때 자취를 드러내고 그 이후에 대구에 살고 있어요. 대구에 가면 묘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수북하게 그 박백년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백년의 손자가 살아남은 이야기, 박백년의 이야기, 박백년 집안의 이야기를 그 전에 제가 대학 다닐 적에 여러분과 같았던 그런 시절에 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낳으면 태가 나오잖아요. 태라고 하는 그런 연극으로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백년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